20세기에 들어와서 광속 불변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고, 그래서 광속 불변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성대성 이론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 특성대성 이론이라는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런 자연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현상을 A중계에서 설명합니다. A중계에서 위치, 속도 이런 걸 구합니다. 또 A중계와는 다른 B중계에서 구합니다. 그러면 A중계에서 구한 것과 B중계에서 구한 것 사이의 관계,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렌츠 변환이 바로 그 두 개를 연결해 줬죠. 그런데 특성대성 이론은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A중계가 있고 B중계는 A중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만 로렌츠 변환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중계가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 이것을 특성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특성대성 이론에 특수란 말이 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두 기중계에서 바라본 결과에 대한 관계인데 두 기중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성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엄청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 특성대성 이론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 제한이 뭐예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속 운동하는 걸로 바꿀 때, 두 기중계가 가속 운동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킬 때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성공하고 나서 특성대성 이론 성공하고 나서 이걸 일반화시키고 싶었는데 일반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많은 학자들이 같이 도와주고 해서 성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성대성 이론, 1905년에 발표된 특성대성 이론은 그 기본식이 로렌츠 변환입니다. 특성대성 이론에 나오는 모든 결과는 전부 다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특성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두 기중계가 일반적인 운동을 할 때, 가속도 운동할 때까지 포함시킬 때, 그럴 때 로렌츠 변환에 해당하는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제 만들어냈어요? 10년 후에 1915년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더라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문자 밑에 첨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벡터나 텐서의 첨자를 붙입니다. 첨자를 두 개 붙이면 이게 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들을 설명한다면 G뮤뉴, 여기에는 G뮤뉴가 있죠. 이 G뮤뉴는 메트릭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공간의 구조를 대표하는 텐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R뮤뉴, 여기 R뮤뉴, 또 R도 있죠. 이런 거를 리치 텐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리치 텐서는 이 식 속에 들어있는 미분 연산자가, 우리 미분 방정식 할 때 미분했었죠. 그런 미분하는 것들이 여기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리치 텐서 속에 복잡한 모양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뮤뉴도 텐서인데 이 T뮤뉴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다 해서 공간에 분포된 에너지와 운동량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여기 G, 이건 만율력 상수, C, 이거는 광속,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나오면 이 장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이 장방정식도 R 속에 미분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건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푼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냐면, 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있는데 풀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의 무엇이 종속변수가 무엇이고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속변수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종속변수가 저 G입니다. G뮤뉴. 메트릭 텐서가 종속변수고, 그 다음에 미분을 R이라는 리치 텐서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것까지 다 쓰면 독립변수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X, Y, Z, T. 위치 좌표와 시간 좌표가 독립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풀이가 뭔지 알겠죠? 그 풀이가 뭐냐면, 네, 여기 메트릭 텐서를 공간 좌표들, 공간과 시간의 좌표의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함수를 예를 들어서 결과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질량 주위에 시공간이 굽어져 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별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태양이 있다면 별빛이 이렇게 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 발표한 1915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바로 태양을 지나가는 별을 관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태양을 지나가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죠. 그래서 태양을 지나가는 별을 관찰해서 빛이 휘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는데도 놀랍게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네, 낮에도 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기일식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1919년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1919년에 개기일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국의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별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전에도 측정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네, 밤에 별이 이렇게 보인다면 낮에는 여기 이렇게 해가 있으면 별 이렇게 휘어져서 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는 건 어떻습니까? 눈으로 들어온 빛을 직선으로 연결한 곳에 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별빛이 만약에 이렇게 휘어진다면 별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별의 위치가 태양을 지나는 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미리 발표를 했어요. 에딩턴이 측정을 했습니다. 봤더니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있다가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습니다. 1919년에 에딩턴에 의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언제? 1925년에 러시아 학자 프리드만, 이분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느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제대한 다음에 그 논문을 읽고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장방정식의 풀이를 구했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925년에. 그 다음에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의 신부, 천주교 신부님이 또 아인슈타인 논문을 읽고서 풀이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풀이가 독립적으로 구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었더니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는 우주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주 시공간의 모습이 있죠. 이 시공간의 모습이 독립변수의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팽창하는 우주가 나왔어요.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프리드만과 르메트르가 팽창한다는 우주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별 관심을 갖지 못했다. 답은 별 관심을 갖지 못했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장방정식을 풀었겠습니까? 안 풀었겠습니까?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팽창한 우주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당시로는 이상했습니다. 아인슈타인마저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장방정식에다가 상수항을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상수항을 하나 포함시켰더니 풀이가 어때요?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이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 우주상수를 포함시킨 것을 자기 일상의 가장 잘못한 큰 잘못이다라고 후회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